저는 20년간 북한 최고의 병원에서 당을 위한 의사로 살았습니다. 체제를 의심한 적 없었고 수령님 말씀이 곧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제가 제 손으로 환자를 데리고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두만강 한복판에서 7살 아이를 업고 뛰고 뒤에 북한군이 소리치건 말건 그냥 냅다 달렸습니다.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 그리고 이 아이는 무조건 살려야 한다. 의사 3명, 간호사 1명, 그리고 죽어가는 7살 아이 하나. 이것은 저 김현식이 평양 고려의학종합병원 외과 부장 시절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식입니다. 올해 61가 됐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보고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저는 평양 고려의학종합병원 외과 부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남쪽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2015년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평양의 가을은 유난히 짧아요. 어느 날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면 그게 겨울의 시작이었죠. 그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월 중순 대동강변의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입김이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병원 외과 병동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의학종합병원. 남쪽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병원은 북한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물론 최고 수준이라는 게 남쪽 기준으로는 형편없는 수준이었지만요. 그래도 평양에서는 간부급 이상만 진료받을 수 있는 특권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20년을 일했어요. 외과 의사로 시작해서 부장까지 올랐으니 나름 성공한 인생이었죠. 당원이었고 체제에 충성했고 의술은 당을 위해 존재한다 는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응급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부장 동무 급히 내려와 보시오. 이상한 환자가 왔소. 응급실로 내려가니 간호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들것 위에 작은 아이 하나가 누워 있었어요.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니, 창백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핏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 밑에는 시퍼런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 아이요? 제가 물었더니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습니다. 고아원 아이입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이라고요? 청진에서 평양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인데. 게다가 고아원 아이가 어떻게 평양의 고려의학종합병원까지 올 수 있단 말입니까? 북한에서 의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드려야겠군요. 북한은 겉으로는 무상의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평양 시민과 지방 주민의 의료 혜택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고려의학종합병원 같은 곳은 고위 간부나 그 가족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 고아원 아이가 올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까? 당신은 누구요? 제가 중년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청진고아원 원장입니다.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여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저는 우선 아이의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했고 호흡도 얕았습니다. 복부를 만져보니 비장이 비대해져 있었어요. 림프절도 부어 있었고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급성 백혈병,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소아과 과장인 박미영 동무를 불렀습니다. 미영이는 저와 의대 동기였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그녀는 아이들 환자를 볼 때면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돌보듯 환자 아이들을 챙겼어요. 미영이가 아이를 검사하고는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연식 동무, 이 아이 상태가 심각해. 미영이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야. 그것도 말기에 가까워. 골수 이식 없이는 석 달을 넘기기 어려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골수 이식이라. 북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치료였습니다. 장비도 없고 약품도 없고 무엇보다 적합한 골수 기증자를 찾을 시스템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연식 동무, 이상한 게 있어. 미영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아이 혈액형이 우리 병원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특이 혈액형이야. RH 특수형이라고 해야 하나. 굉장히 희귀해. 그게 왜 이상해? 일반 고아원 아이한테서 이런 혈액형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 이건 특수한 혈통에서나 나오는 거야. 미영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고아원 원장이라는 여인에게 물었어요. 이 아이 이름이 뭐요? 최은서입니다. 부모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여인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요.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의 정체에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불쌍한 고아원 아이가 하나 실려왔구나. 치료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일반 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날 밤 제가 당직이었습니다. 자정쯤 병동을 순회하다가 은서 아이 병실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간호사 한 명이 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수진이라는 젊은 간호사였어요. 3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 동무, 왜 그러? 제가 물었더니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부장 동무, 이 아이가 제 동생 같아서요. 동생? 아, 아닙니다. 그냥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수진이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간호사와 그 고아원 아이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요. 그때 은서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의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맑은 눈이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 눈만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아저씨, 의사 선생님이에요?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내가 의사란다. 저 나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 30년을 살았지만 그 질문은 여전히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치료해 줄 거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은서가 웃었어요. 아픈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저 죽기 싫어요. 아직 바다도 못 봤거든요. 바다요? 함경북도 청진이면 바다가 바로 앞인데 바다를 못 봤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청진에서 왔으면 바다를 봤을 텐데 저는 고아원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문 잠긴 방에서만 살았거든요. 문 잠긴 방? 고아원 아이가 왜 문 잠긴 방에서만 살았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감옥도 아니고. 저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은서야, 이제 자거라. 내일 또 올게. 저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어주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현식, 부장 동무.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였어요. 나이는 40대 초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한눈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보이부 조사관 강태일이오. 보이부라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북한에서 보이부는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비밀 경찰 같은 존재. 그들에게 찍히면 끝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오? 오늘 입원한 아이 최은서 말이오. 강태일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눈이 저를 꿰뚫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 절대 퇴원시키지 마시오. 네?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 아이 존재를 알리지 마시오. 이건 국가 안전 문제요. 국가 안전 문제? 7살짜리 고아원 아이가 국가 안전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강태일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이, 바다를 보고 싶다 던 그 작은 목소리가, 그리고 보이부 조사관의 차가운 경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최은서,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왜 보이부가 7살짜리 아이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가? 그 답을 알게 된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게 되는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강태일 조사관이 다녀간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은서는 일반 병동에서 특별격리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고려의학종합병원 4층 끝에 있는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병동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고 복도 입구에는 경비원이 배치됐습니다. 7살짜리 병든 아이를 가두는데 경비원이라니, 저는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장이 저를 불렀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김현식 부장 동무, 4층 특별병동 환자는 자네가 직접 관리하게. 담당 의료진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정보도 외부에 흘리지 말게. 병원장 동지, 그 아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묻지 말게. 병원장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두려워 보였어요. 뭔가를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은서 담당 주치의가 됐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저와 박미영, 그리고 간호사 한수진, 이렇게 세 분이었어요. 다른 의료진은 4층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은서의 의료 기록도 봉인됐습니다. 일반 기록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되고 수기로 작성한 기록만 병원장 금고에 보관됐어요. 마치 이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고아원 아이 하나에 보이부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왜 이 아이의 존재를 숨기려 하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서의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어요. 항암제를 투여하고 있었지만 북한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은 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고작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이부에서 최고급 수입 약품을 보내왔어요. 중국산도 아니고 스위스에서 만든 항암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위층 간부들만 쓸 수 있는 약이었어요. 그 약을 고아원 아이에게 쓰라고?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왜 감옥처럼 가둬두는 겁니까? 만약 죽게 내버려 두려는 거라면 왜 비싼 약을 보내는 겁니까? 어느 날 저녁, 박미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식 동무, 나 좀 봐. 미영이가 저를 병원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 없는 곳을 찾은 거죠. 옥상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10월 말, 평양의 밤바람은 뼈를 애는 것 같았습니다. 뭔데 그래 미영가? 저는 오랜 친구에게 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동무라고 불렀지만 둘만 있을 때는 예전처럼 이름을 불렀거든요. 미영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연식아, 나 위험한 짓을 했어. 뭔 소리야? 그 아이, 은서 말이야. 내가 조사해봤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미쳤어? 보이부에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 나도 의사야. 내 환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치료할 순 없어. 미영이가 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내가 청진에 있는 옛날 동기한테 연락했어. 거기 인민병원에서 일하는 친구야. 그 친구가 몰래 알아봐줬어.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연식아, 그 아이 원래 이름이 최은서가 아니야. 뭐? 원래 이름은 김은서였어. 7년 전에 이름이 바뀌었고 부모 기록은 완전히 삭제됐어. 김은서, 성이 바뀌었다고요? 7년 전이면 2008년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영이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어요. 연시가 2008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2008년, 그 해에 큰일이 있었죠.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해잖아. 맞아. 그리고 그 직후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후계 구도가 정리됐지. 김정은 동지가 후계자로. 말하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냈어. 김혁철이라는 사람이야. 2008년에 반당 종파 혐의로 처형됐어. 김혁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김혁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숨겨진 서자 중 한 명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북한에서 백두혈통의 서자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집니다. 정통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김혁철은 한때 후계자 경쟁에 뛰어들었다가 김정은이 후계자로 낙점된 후 숙청당했습니다. 반당 종파 혐의. 북한에서 누군가를 죽일 때 붙이는 전형적인 죄목이죠. 그리고 그의 어린 딸은 고아원으로 보내져 신분이 세탁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은서가 백두혈통이라는 거야? 그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녀야. 김정은 위원장과는 이복 조카 사이고.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왜 보이부가 이 아이에게 집착하는지, 왜 존재 자체를 숨기려 하는지, 왜 비싼 약을 보내면서도 감옥처럼 가둬두는지.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현 권력에게는 위협이었던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백두혈통에 또 다른 핏줄이 존재한다는 게 밝혀지면 정통성에 금이 갈 수 있어요. 권력투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직접 죽이기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숙청된 서자의 딸이라 해도 피는 속일 수 없으니까요. 함부로 손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부가 선택한 방법은 병으로 자연스럽게 죽게 내버려 두는 것. 겉으로는 치료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냥 시간을 끄는 겁니다. 스위스산 항감제를 보낸 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치료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두려는 거죠. 하지만 골수이식 같은 근본적인 치료는 절대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냥 천천히 조용히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영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미영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4층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경비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 끝, 철창이 달린 병실. 은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 간호사가 옆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눈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도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선생님. 은서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여전히 해맑은 웃음이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핏기 없는 입술로 웃는 그 모습이 너무 아팠습니다. 은서야, 오늘 기분이 어때?
오늘은 조금 나아요. 어제보다 덜 아파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청진기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약하지만 규칙적인 박동. 이 작은 심장이 얼마나 더 뛸 수 있을까? 선생님, 은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왜? 저 나을 수 있어요?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했던 질문. 이번에는 대답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보이부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려는지. 선생님들이 열심히 치료하고 있어. 저 죽기 싫어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 바다도 못 봤어요.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죽기 싫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뿐이에요. 어떤 피를 물려받았는지,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건 이 아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왜 7살짜리가 감옥 같은 병실에 갇혀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야 합니까? 저는 20년간 당을 위한 의사로 살았습니다. 수령님 말씀이 곧 진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부장 동무. 돌아보니 리정민이었습니다. 마취가 의사였어요. 30대 후반의 과묵한 사람이었죠. 군 의무병 출신이라 그런지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민, 동무, 무슨 일이오? 정민이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부장 동무,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안다는 거요? 4층 병실 아이 말입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왜 보이부가 관여하는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도 이 병원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눈과 귀가 있으면 알 수 있죠. 정민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장 동무, 저도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그 아이 생각하면요. 저는 정민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어쩌자는 거요? 정민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민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무표정하던 그 얼굴에 처음으로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어요. 결연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장 동무, 시간 되실 때 저를 찾아오십시오. 옥상 말고 병원 뒤편 창고에서 만납시다. 거기는 감시 카메라가 없습니다. 정민이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 그게 대체 뭘까? 그리고 이 과묵한 마취과 의사는 왜 갑자기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꺼낸 걸까?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아들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민이가 말하는 방법이 제가 상상하는 그것이라면 저는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 죽기 싫어요. 아직 바다도 못 봤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리정민을 만나러 갔습니다. 병원 뒤편 창고. 의료 폐기물을 모아두는 곳이라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장소였어요. 정민이 말한 대로 감시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정민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부장 동무, 와주셨군요. 방법이 있다고 했소. 말해보시오. 정민이가 주위를 한 번 더 살피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 군 복무 시절에 함경북도 회령에서 근무했습니다. 회령, 두만강 바로 앞에 있는 국경 도시죠. 의무병으로 3년 있었어요. 국경 경비대 소속이었습니다. 정민이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때 많은 걸 봤습니다. 탈북하는 사람들, 그걸 잡는 경비대,
그리고 돈만 주면 눈 감아주는 군인들까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도 몇 번 도왔습니다. 탈북자들을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정민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부장동무, 저는 탈북 루트를 알고 있습니다.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길, 거기서 다시 제3국을 거쳐 남조선으로 가는 길까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탈북,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은서를 살리려면 정민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조선 병원에서 골수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장비도 없고 약품도 없고 적합한 골수 기증자를 찾을 시스템도 없습니다. 보위부가 치료해 줄 리도 없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말이 맞았어요. 북한에서 골수이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령 기술이 있다 해도 보위부가 은서에게 그런 치료를 허락할 리 없죠. 그들의 목적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니까요. 은서를 데리고 탈북하자는 겁니까? 네.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그게 그 아이를 살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탈북이라니. 저는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당원이었고 체제를 믿었고 북한이 제 조국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배신자라고 배웠어요. 수령님을 버린 쓰레기들이라고. 그런 제가 탈북을 한다고요? 게다가 환자까지 데리고? 정민 동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정민이가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그린 지도였어요. 평양에서 회령까지 약 500km입니다. 기차로 가면 이틀, 화물차를 이용하면 하루 반 정도 걸려요. 회령에서 두만강까지는 걸어서 2시간, 강을 건너면 중국 땅입니다. 중국에 가면 끝이요? 아닙니다. 중국에서 잡히면 북송됩니다. 거기서 라오스나 태국까지 가야 해요. 그래야 남조선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평양에서 회령, 회령에서 중국,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거기서 다시 남한까지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 그것도 7살짜리 백혈병 환자를 데리고. 정민 동무, 솔직히 말해주시오.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오? 정민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반반입니다. 잘 되면 살고 안 되면 죽는 거죠. 반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비밀리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병원 뒤편 창고,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저, 박미영, 리정민, 그리고 한수진. 4명이 어둠 속에 모였습니다. 다들 왜 여기 모였는지 알 거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탈북밖에 없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연시가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 아이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어.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은서는 제 동생 같은 아이예요. 아니, 동생보다 더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간호사와 은서 사이에 뭔가 더 깊은 연결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정민이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에서 회령까지 화물차로 이동합니다. 제가 옛날 군 동료들 중에 운송 쪽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주면 태워줄 겁니다. 검문소는요? 중간에 검문소가 서너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움직이고 적당히 뇌물을 쓰면 통과할 수 있어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은서 상태가 문제야. 이동 중에 악화되면 어떡해? 그래서 미영 동무가 필요한 겁니다. 이동 중 계속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해요. 항생제, 수액, 진통제. 필요한 약품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약품 반출은 내가 할게.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정식 절차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준비성이 철저했죠. 두만강은요, 지금 12월인데 강이 얼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완전히 얼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문제는 정민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버티기 힘들어요. 백혈병 환자, 그것도 7살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은서는 중환자다. 이동 중 언제든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백혈병 환자에게 중국 국경의 강추위는 치명적이다. 보이부가 은서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병실 앞에 경비원까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하면 전원 총살이다. 아니, 총살이면 다행이에요.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서 평생 고문당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연식 동무. 정민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가족 생각하고 계시죠? 맞았습니다. 저에게는 평양에 아내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내 순이는 저와 25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아들 민준이는 23, 김일성 종합대학 의학부 3학년이었어요. 저를 따라 의사가 되겠다고 했죠. 만약 제가 탈북하면? 연좌제. 북한에서 탈북자 가족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내도 아들도, 심지어 먼 친척까지도요. 저 혼자 살겠다고 가족을 지옥으로 보내야 합니까? 부장 동무, 저도 같은 처지입니다.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가 계세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제가 탈북하면 그분이 어떻게 되실지. 나도 마찬가지야. 미영이가 말했어요. 남편은 이미 세상 떠났지만 시부모님이 계셔. 연로하신 분들인데. 수진이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요. 어머니는 보이부에 연행되셨고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 있어요. 은서만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괴로웠습니다. 은서를 살리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그 대가로 내 가족을 희생시켜야 한다면. 그때 미영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연식아, 왜? 우리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뭐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을 위해서였어? 수령님을 위해서였어?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어? 미영이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나도 무서워. 솔직히 죽도록 무서워. 하지만 은서 눈을 볼 때마다 생각해. 내가 의대에 들어갔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 외우면서 뭐라고 했든지. 저도 기억났습니다. 30년 전 의대 입학식 날. 우리는 모두 선서했죠.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고. 연씨가 은서도 우리 환자야.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품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장 선생님, 이거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뭐요? 어머니가 연행되시기 전에 남기신 편지예요. 어머니가 왜 은서를 그토록 지키려 하셨는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수진이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낡은 종이였어요. 몇 번이고 접었다, 펼쳤다.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청진고아원 원장이었어요. 7년 전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고아원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은서의 친어머니였어요. 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잡혀갔어요. 저도 곧 끌려갈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이 아이만은 저 하늘 아래 자유로운 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자유로운 곳.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은서의 친어머니는 그 뒤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아마 처형당했거나 수용소에서 죽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딸의 자유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부장 선생님. 수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려다 잡혀가셨어요. 저는 어머니 대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저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어요. 우리가 의사라면 환자를 살려야지. 설령 그 대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았어요. 제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연식아.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은서 곁은 제가 지킬게요. 그렇게 우리 넷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길. 하지만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한 길.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10월 중순으로 잡았어요. 보름 정도 후였습니다. 그때쯤이면 두만강이 어느 정도 얼어서 건너기 수월할 거라고 정민이가 말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서 병실 앞에는 24시간 경비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이를 빼낼 것인가, 그걸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4층 병동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현식 부장 동무. 돌아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태일이었습니다. 보이부 조사관. 그 차가운 눈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강태일이 저를 병원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장은 자리를 비워둔 상태였어요. 강태일이 문을 닫고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김현식 부장 동무, 요즘 어떻소?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보려는 것 같았어요. 별일 없습니다.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4층 환자 말이오, 최은서.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네, 그 아이요. 상태가 어떻소?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의료 여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태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묻는 건데.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설마 그가 눈치챈 걸까요? 다른 방법이라니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 말이오. 예를 들어 다른 나라 병원이라든가.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태일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5초, 10초, 영원처럼 긴 침묵이었어요. 그렇소? 네. 김 부장 동무, 나도 사람이요. 아픈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지. 강태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어요. 보이부 조사관의 부드러움은 독이 든 꿀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는 특수한 경우요. 당과 국가의 안전이 걸린 문제란 말이오.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좋소. 김 부장 동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소. 계속 그렇게 해주시오. 강태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봤어요. 아, 그리고 박미영 과장 동무와 리정민 동무, 한수진 간호사. 요즘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던데. 무슨 모임이라도 있소?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냥 은서 치료 때문에 협의할 일이 많아서요. 그렇소? 그럼 됐소. 강태일이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있었어요. 언제든 덫이 조여올 수 있다는 뜻이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동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강태일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 시간이 없습니다.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준비했어요. 정민이가 자신의 역할을 보고했습니다. 군 시절 동료 중에 지금 회령에서 운송업 하는 놈이 있습니다. 김태호라고. 믿을 수 있는 친구예요. 이미 연락해뒀습니다.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하오? 제가 군 시절에 그 친구 목숨을 구해준 적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놈이에요. 정민이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평양에서 회령까지 화물차로 이동합니다. 중간에 함흥, 청진을 거쳐요. 검문소는 4군데인데 태호가 다 손을 써뒀습니다. 담배하고 달러 몇 장이면 통과할 수 있어요. 두만강은요? 회령 남산동 쪽에 도강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을 건너면 중국 길림성 도문시예요. 중국 쪽에는 조선족 브로커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브로커는 어떻게 연결했소? 태호가 연결해줬어요. 이쪽 일 오래 한 사람이랍니다. 정민이의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다음은 미영이 차례였어요. 약품은 거의 다 챙겼어. 항생제, 해열제, 진통제, 수액, 주사기. 이동 중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건 다 준비했어. 병원에서 어떻게 빼냈어? 위조 서류를 만들었지. 함경북도 인민병원 지원 약품이라고. 병원 직인도 내가 직접 찍었어. 미영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의사 생활에 서류 위조는 처음이야. 수진이도 보고했어요. 은서는 제가 계속 곁에 있으면서 안심시키고 있어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한테 뭐라고 그랬소? 껏, 언니랑 여행 가는 거라고 했어요. 바다 보러 간다고요. 은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가 웃는 거 보면 꼭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마지막으로 제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남조선 쪽 연락을 시도했소. 다들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요? 정민 동무가 연결해준 중국 쪽 브로커를 통해서요. 그쪽에 남조선 탈북민 지원 단체와 연결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며칠 전 몰래 중국 쪽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남한의 탈북민 지원 단체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백혈병 환자, 아이가 있으니 도착 즉시 병원 연결이 필요하다고. 답이 왔소? 왔습니다. 태국 방콕 한국 대사관까지만 오면 거기서부터는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요. 서울 도착 즉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에 도달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어요. 문제가 생긴 건 그 직후였습니다. 보이부가 병원 주변 감시를 대폭 강화했어요. 정문과 후문에 검문소가 새로 설치됐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4층 특별 병동에는 경비원이 2명으로 늘었어요. 교대 근무로 24시간 은서를 감시했습니다. 이대로는 아이를 빼낼 수가 없어. 미영이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경비원을 어떻게든 따돌려야 하는데. 정민이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검문소도 문제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정문이나 후문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법을 떠올렸어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병원장, 고려의학종합병원 원장 최영수, 겉으로는 당에 철저히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일성 훈장도 받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3년 전이었습니다. 병원장의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공식적으로는 해외 유학이라고 발표됐지만 저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당시 병원장 부인이 술에 취해 저한테 실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남한으로 갔다고. 탈북한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장은 끝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보이부 앞에서는 소용없어요.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가겠죠. 저는 그 비밀을 3년간 혼자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쓸 때가 됐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병원 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부장,
무슨 일인가? 병원장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였으니까요. 병원장 동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그의 앞에 섰습니다. 단둘이서 할 이야기입니다. 병원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병원장 동지의 아드님 말입니다. 순간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 아들이 어쨌다는 건가? 해외 유학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말을 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유학 맞습니까?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김 부장?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병원장 동지, 저는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디로 갔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협박하려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같은 처지가 되려고 합니다. 병원장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4층에 있는 아이, 최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떠나려 합니다. 병원장의 눈이 커졌어요. 미쳤나? 그 아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건가? 압니다. 그래서 더 데려가야 합니다. 저는 병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원장 동지, 저는 동지를 협박하러 온 게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러 온 겁니다. 도움? 12월 15일 밤입니다. 그날 밤 병원에 정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3분이면 됩니다. 3분만 전기가 끊기면 감시 카메라도 멈추고 전자 잠금 장치도 풀립니다. 병원장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3분 동안 보이부 감시가 멈추면 저희가 아이를 빼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 아드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남쪽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서도 그렇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감옥 같은 병실에서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병원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1분, 2분, 3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병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12월 15일 밤 11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확히 3분간 정전이 일어날 거야. 발정이 점검 명목으로 처리하지. 병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김 부장, 나는 자네를 돕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아들 생각이 나서 그래. 그 아이도 한때는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병원장 동지. 가게.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게. 저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병원 장실을 나왔습니다. 12월 15일, 디데이가 잡혔습니다. 남은 시간은 열흘, 저희는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민이는 화물차 수배와 도강 지점 최종 확인을 했고, 미영이는 약품과 의료 장비를 가방에 나눠 담았습니다. 수진이는 은서 곁을 지키며 아이의 컨디션을 관리했어요. 저는 매일 밤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변수가 생길 때마다 대안을 마련했고 최악의 상황도 시뮬레이션 했어요. 열흘이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12월 14일 탈북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4층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내일이면 이 병원을 영영 떠나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은서를 보고 싶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수진이가 은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수진 동무, 왜 그러우?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은서가... 저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은서의 이마에 손을 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뜨거웠습니다. 청해를 가져와 재본이 39도 8. 고열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소? 1시간 전부터요.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미영이를 불렀습니다. 미영이가 달려왔어요. 은서를 진찰하던 미영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청진기로 폐소리를 듣던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연시가,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폐렴 합병증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백혈병 환자들한테 흔히 생기는 합병증이야.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균 감염에 취약하거든. 은서폐에서 수포음이 들려 폐렴이 시작된 거야. 저는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가는 숨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미영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동할 수 없어. 영하 30도 추위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도착하기 전에 죽어.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밤 11시. 병원장이 만들어준 3분. 정민이가 준비한 화물차. 미영이가 챙긴 약품들. 모든 게 내일을 위해 준비됐는데 연기해야 하나? 제가 물었습니다. 연기하면 다음 기회가 있을까? 미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다음 기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병원장이 다시 도와줄 리 없고 보이부 감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 가면 은서가 죽습니다. 가도 죽고 안 가도 죽는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서가 눈을 떴습니다. 열에 달아오른 얼굴로 아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바다 보러 가는 거 맞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14일 밤 저희는 은서 병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은서의 열은 여전히 39도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고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폐렴 합병증, 백혈병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정민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연기할까? 하지만 연기하면 다음 기회가 있을까요? 병원장은 한 번뿐이라고 했습니다. 브로커와의 약속도 내일 밤으로 잡혀 있었어요. 정민이의 군 동료가 대기하고 있는 화물차도, 중국 쪽, 조선 쪽 안내인도 모든 게 내일을 위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 번 어긋나면 다시 맞추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보이부 감시는 날마다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일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발각될 확률은 높아질 뿐이었습니다. 가야 해. 미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 가야 한다고. 연시가. 연기하면 끝이야. 미영이가 은서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내가 이동 중 계속 은서를 모니터링 할게. 항생제도 있고 해열제도 있어. 수액도 준비해뒀고. 하지만 폐렴이잖아. 영하 30도 추위에. 여기 있어도 죽어. 미영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보이부가 골수이식을 시켜줄 것 같아? 그냥 천천히 죽기를 기다리고 있잖아. 여기 있으면 한 달, 두 달. 결국 죽는 건 똑같아. 하지만 가다가 죽으면 그건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야. 하지만 안 가고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면 그건 우리가 이 아이를 죽인 거야. 미영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진이가 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은서가 바다를 볼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정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위험하지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열에 시달리면서도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조쏘, 갑시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12월 15일, D-Day. 낮 동안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환자를 보고 회의에 참석하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 이 병원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녁 9시, 저희는 각자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미영이는 의료 가방을 들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수진이는 이미 은서 곁에 있었고요. 정민이는 병원 후문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화물차가 도착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제 사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 30분, 10시, 10시 30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10시 50분. 정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리 정해둔 암호였습니다. 화물 도착했습니다. 화물차가 후문 근처에 대기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4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걸어갔습니다. 밤에 무슨 일이시오? 부장 동무?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확인하러 왔소. 그렇소? 들어가시오.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병실 안에 미영기와 수진이가 있었어요. 은서는 들것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이동 준비가 끝나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58분, 2분 남았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갔어요. 병원 건물 전체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10시 59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1시 정각. 그 순간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병원 전체가 암흑에 빠졌어요. 정전. 병원장이 약속을 지킨 겁니다. 지금이야. 제가 외쳤습니다. 미영기와 수진이가 은서가 누운 들것을 들었어요. 저도 한쪽을 잡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비상등도 꺼져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뭐야? 정전이야? 손전등 어디 있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저희는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발을 옮겼습니다. 은서가 작은 신음을 냈어요. 조금만 참아, 은서야. 수진이가 속삭였습니다. 1층 후문이 보였습니다. 후문 경비원도 정전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전기 배전반 쪽으로 간 모양이었습니다. 저희는 후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은 더 추웠어요. 영하 20도는 됐을 겁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어둠 속에 화물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달려왔어요. 빨리요. 저희는 은서를 안고 화물차 짐칸으로 올라갔습니다. 안에는 마대자루와 목재가 쌓여 있었어요. 그 사이에 숨을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이의 군 동료 김태호가 운전석에 있었어요. 다 탔소? 탔소. 출발해요. 화물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병원 건물에 다시 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분이 지난 거죠. 곧 경비원들이 은서가 사라진 걸 알게 될 겁니다. 추격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떠났습니다. 화물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갔어요. 평양에서 회령까지 약 500km. 화물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짐칸 안은 춥고 어두웠어요. 마대자루 사이에 끼어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담요에 쌓여 미영이 품에 안겨 있었어요. 미영이가 손전등 불빛 아래서 은서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열이 조금 내렸어. 38도 5, 항생제가 듣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어요. 새벽 2시쯤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화물차가 멈췄어요. 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서 오는 거요? 평양에서 청진으로 가는 목재 운송입니다.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짐칸 좀 봅시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짐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손전등 불빛이 안으로 비쳤습니다. 저희는 마대자루 뒤에 숨어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목재뿐이군. 군인의 목소리. 그때 정민이가 움직였습니다. 그가 살짝 몸을 일으켜 군인에게 말했어요. 동무, 나 기억하오? 군인이 손전등을 정민이 얼굴에 비췄습니다. 자네? 리정민 아니오. 오래간만이오, 박중사.
정민이가 웃었습니다. 뭐야, 정민이 자네가 왜 여기 있어? 청진에 볼 일이 있어서 태호가 태워주기로 했소. 아, 그래? 정민이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시오. 담배 구하기 힘들잖소. 담배 한 보루, 그리고 접힌 달러 몇 장. 군인이 재빨리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고, 고맙소. 잘 가시오. 짐칸 문이 닫혔습니다. 화물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고비는 끝나지 않았어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미영기가 갑자기 외쳤어요. 연식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서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니, 창백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을 안 쉬어. 미영이가 은서를 눕히고 입을 벌렸습니다. 인공호흡 준비해.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저는 은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맥박이 없어. 심폐소생술 시작해. 미영이가 은서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수진이가 인공호흡을 했어요. 저는 은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서야, 눈 떠!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서야. 수진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은서야, 눈 떠! 바다 보러 가기로 했잖아. 언니랑 약속했잖아. 미영이가 계속 가슴 압박을 했습니다. 30초, 1분 30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은서가 기침을 했어요. 콜록콜록. 작은 기침이었지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은서야.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언니.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가 은서를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은서야, 은서야. 은서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 안 죽을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약속했잖아요. 바다를 보여주기로 약속했잖아요. 미영이가 재빨리 은서를 담요로 감쌌습니다. 저천증이야. 천이 너무 떨어졌어. 미영이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은서를 감싸고 품에 안았습니다. 자기 천으로 아이를 들여는 거였어요. 연식아, 핫팩 있어? 여기. 저도 외투를 벗었습니다. 은서에게 덮어줬어요. 춥다는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화물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12월 16일 오전, 해가 뜰 무렵 회령에 도착했습니다. 화물차가 작은 마을 외곽에 멈췄어요. 태호가 짐칸 문을 열었습니다. 다 왔소. 여기서 내리시오. 저희는 은서를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밖은 눈이 덮인 들판이었어요. 멀리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저 강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조선족 억양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리정민 동무 일행이요? 그렇소. 나는 중국 쪽 안내인이요. 성은 장이라 하오. 장씨가 저희를 둘러봤습니다. 은서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이가 아프오? 네, 그래서 급한 겁니다. 장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으로 갑시다. 해 뜨기 전에 건너야 하오. 저희는 장씨를 따라 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두만강이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이 완전히 얼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살얼음이 깔려 있었고 물이 흐르는 구간도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안 얼었군. 장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올해 겨울이 늦게 왔소. 보통 이맘때면 꽁꽁 어는데. 건널 수 있겠소? 건널 수는 있소. 저기 보이는 저 구간으로 가면 돼요. 얕은 곳이라 무릎 정도밖에 안 차오. 장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소리 없이 가야 하오. 북한 경비대가 순찰 중이오. 발각되면 끝이오. 저는 강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저기가 중국. 저기만 가면 됩니다. 영하 30도.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가겠소. 저는 은서를 업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열이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미영이가 계속 천을 유지해준 덕분이었죠. 언니들, 아저씨들, 고마워요.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고맙다고 하기 일러. 강 건너면 그때 해. 저는 아이를 단단히 업고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첫 발을 디뎠습니다. 차가웠어요.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발.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뒤에서 미영이, 수진이, 정민이가 따라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뼈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서를 업고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총소리. 빵! 거기 서라! 경비대의 고함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빵! 빵! 총알이 물 위를 스치며 튀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등에 업힌 은서를 감싸듯이요. 거기서 서지 않으면 쏜다. 경비대의 고함이 강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둑에서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흔들리고 있었어요. 경비대원들이 강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뛰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물속을 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무릎까지 차오른 물이 다리를 붙잡았고 발밑은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넘어졌어요. 미영가! 저는 돌아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아, 가. 미영이가 이를 악물고 다시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또 울렸어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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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바로 옆 물을 때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어요. 제기랄, 조준 사격이야. 정민이가 외쳤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경비대가 강둑을 따라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따라잡힙니다. 그때 정민이가 멈췄습니다. 정민 동무, 뭐 하오? 먼저 가십시오. 정민이가 돌아섰습니다. 경비대 쪽을 향해서요.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같이 가야지. 부장 동무! 정민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이 보였어요. 이상하게 평온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예요.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고 아내도 없고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부장 동무는 아니잖아요. 은서도 살려야 하고 미영 동무도 수진 동무도 데려가야 하잖아요. 정민이가 웃었습니다. 부장 동무, 저는 원래 마취 가잖습니까? 사람 재우는 건 특기입니다. 걱정 마시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몸을 돌려 경비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야, 여기다. 여기. 정민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팔을 휘저으며 경비대의 주의를 끌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정민이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기다. 저놈 잡아! 경비대가 방향을 바꿨어요. 정민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는 강둑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경비대를 우리에게서 멀리 유인하는 거였어요. 정민 동무!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빵! 빵! 빵빵빵! 연속으로 총소리가 터졌어요. 그리고 정민이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요! 미영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 가야 해. 정민이가 시간 벌어준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어요. 정민이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등에는 은서가 있었습니다. 열에 시달리며 힘겹게 숨 쉬는 아이가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헤치며 중국 땅을 향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발이 마른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넜어. 건넜어. 미영이도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도 그 옆에 털썩 앉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온몸이 젖어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두만강. 어둠 속에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저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민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정민, 동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아니면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요. 이쪽이요.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씨였어요. 조선족 안내인. 그도 무사히 강을 건넌 모양이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하오. 북한 경비대가 중국 쪽에 연락할 수 있소. 공안이 오기 전에 숨어야 하오. 저는 은서를 업고 일어섰습니다. 미영이와 수진이도 일어났어요. 장씨를 따라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장씨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작은 농가였습니다. 조선 쪽 마을 외곽에 있는 낡은 집이었어요. 주인은 장씨의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숨어 있으시오. 며칠 후에 다음 이동을 준비하겠소. 집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난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은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강을 건너면서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가 재빨리 은서를 살폈습니다. 열이 또 올랐어. 40도야. 어떻게? 항생제를 더 놔야 해. 미영이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연씨가 항생제가 이것밖에 안 남았어. 미영이가 손에 든 건 앰플 2개였습니다. 이틀치야. 그 이후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약이 떨어지면 은서는 버티지 못합니다. 미영이가 마지막 남은 항생제를 은서에게 투여했습니다. 아이는 의식이 없었어요. 열에 시달리며 가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버텨라, 은서야. 미영이가 아이의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농가 뒤편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북한에서 보던 것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이쪽은 중국이고 저쪽은 북한이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저는 원래 마취가지 않습니까? 사람 재우는 건 특기입니다. 그 말이 뭔 뜻이었을까요? 설마 그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정민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자기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그래서 그렇게 담담했던 거 아닐까요? 부장동무는 아니잖아요.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한테는 가족이 있다고. 은서를 살려야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남겠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그랬소? 정민 동무. 왜 혼자 남았소? 같이 갔으면 됐잖소. 같이 갔으면...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밖에 계셨네요. 잠이 안 와서. 수진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선생님, 울고 계셨어요? 아니, 눈물 자국 있는데요. 저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정민, 동무 생각하고 계셨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정민 선생님은 후회 안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 알아요. 정민 선생님 눈 보면. 수진이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정민 선생님은 원래 말수가 적었잖아요. 표정도 잘 안 바뀌고. 근데 은서 볼 때는 달랐어요. 달랐다고? 네. 은서 볼 때는 눈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자기 자식 보는 것처럼. 저는 기억났습니다. 정민이가 은서 병실에 들렀을 때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던 모습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의 눈에 뭔가가 있었어요. 연민 같은 것.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것. 정민 선생님도 뭔가 사연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희한테 말 안 하셨지만. 수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정민 선생님은 우리가 은서를 살리는 걸로 보답하는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은서를 살리면 정민 선생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은서를 살려야 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민 선생님 목까지. 꼭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살리자. 정민이 목까지.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정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이 되고 해가 떴습니다. 은서의 열은 조금 내렸습니다. 38도 5. 미영이가 밤새 간호한 덕분이었어요. 일단 고비는 넘긴 것 같아.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가 내일이면 떨어져. 그 전에 움직여야 해. 장 씨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이동은 언제 가능하오? 내일 밤이요. 장춘까지 데려다줄 차를 섭외하고 있소. 알겠소. 그때 장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통화를 끝내고 그가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문제가 생겼소. 무슨 문제요? 방금 연락이 왔는데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하고 협조해서 수색에 나섰다 하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북한에서 직접 사람이 넘어왔다 하오. 고위 조사관이라는데 탈북자 4명과 아이 하나를 찾고 있다고. 고위 조사관. 그 말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강태일. 그 보위부 조사관이 직접 쫓아온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은서 때문이요. 미영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가 누군지 생각해봐. 보위부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아이야. 백두혈통이잖아. 맞았습니다. 보위부에게 은서는 그냥 탈북자가 아니었어요. 현 권력의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하는 대상이었죠. 여기도 안전하지 않소. 장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움직여야 하오. 내가 차를 더 빨리 구해보겠소. 장 씨가 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강태일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중국까지 넘어와서 이 집까지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농가를 떠났습니다. 장 씨가 급히 구해온 트럭에 올라탔어요. 짐칸에 옥수수 자루가 가득 쌓여 있었고 저희는 그 사이에 숨었습니다. 장춘까지 12시간이요. 거기서 다른 차로 갈아타야 하오. 장 씨가 말했습니다. 장춘, 선양, 그리고 중국 남부를 거쳐 라오스 국경까지 2000km가 넘는 거리였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저는 은서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에 시달리며 잠들어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미영이가 마지막 남은 항생제를 아껴가며 썼지만 약효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었어요. 새벽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공안 검문소였어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신분증. 운전사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어라 알아듣지 못했어요.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안을 비췄어요. 저희는 옥수수 자루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불빛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은서가 작은 신음을 냈어요. 저는 급히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불빛이 멈췄습니다. 1초, 2초, 3초. 됐어. 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 씨가 나중에 말해줬어요. 운전사가 공안에게 돈을 줬다고. 중국에서는 돈이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장춘에서 차를 갈아탔습니다. 이번에는 소형밴이었어요. 장 씨의 또 다른 인맥이 운전했습니다. 선양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중국 내 이동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검문을 3번 더 만났어요. 밀고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숙소 주인이 수상하게 쳐다봐서 한밤중에 급히 도망친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은서의 상태였습니다. 항생제가 떨어진 후 아이는 급격히 약해졌어요. 열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했고 의식도 오락가락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물만 겨우 받아 마셨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은서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왜? 은서야? 바다. 보면 엄마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서는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은서야. 바다 건너에 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서의 엄마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숙청당한 아버지를 따라 처형됐거나 수용소에서 죽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기다려요? 그래, 예쁜 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은서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럼 저 힘낼게요. 엄마 만나야 하니까. 아이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은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꼭 살려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 남부 운남성에 도착한 건 12월 25일이었어요. 라오스 국경까지 하루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마지막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장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소. 보위부 놈들이 바로 뒤까지 쫓아왔소.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소. 어디서 정보가 샌 것 같소. 지금 이 마을 쪽으로 오고 있다 하오. 강태일, 그 보위부 조사관이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어떡하지?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망쳐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라오스 국경까지는 아직 멀었고 은서 상태로는 빨리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때 장 씨가 말했습니다. 한 군데 갈 데가 있소. 조선족 마을이요. 조선족 마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동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소. 거기 사람들이 도와줄지도 모르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장 씨를 따라 조선족 마을로 향했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마을이 맞았어요. 장 씨가 마을 어귀에 있는 집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백발의 노인이 나왔어요. 장 씨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저희를 훑어봤어요. 특히 제 품에 안긴 은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시오. 노인이 문을 열어줬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했습니다. 온돌방이었어요. 여기 숨어 있으시오.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말해두겠소. 노인이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고함 소리. 이 마을 어디 숨어 있다. 다 뒤져. 강태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수진이가 은서를 꼭 안았습니다.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고함 소리. 문 열어. 탈북자 숨기면 당신들도 끝이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 열어. 그때 밖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소.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켜! 직접 확인하겠어. 이 집에는 내 손자만 있소. 아픈 손자. 닥쳐! 문 열어!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의 나라에서 이러면 안 돼요. 중국 공안한테 연락하겠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뭐야, 공안? 그래, 당신들 정식으로 입국한 거요? 아니면 불법으로 넘어온 거요? 강태일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위부가 중국에서 활동하려면 중국 공안의 협조가 필요해요.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 없이 마을을 수색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었죠.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소. 함부로 했다가는 외교 문제 될 수도 있소.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시동 소리, 차들이 떠나는 소리.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 후 노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갔소. 다른 데로 간 것 같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왜 저희를 도와주셨습니까? 위험한 일인데. 노인이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북에서 왔다고 했소? 네.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일제시대에 이 땅으로 피난 왔소. 일본 놈들한테 쫓겨서.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직도 기억나오. 노인의 눈에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쫓기는 사람 심정을 모르겠소? 특히 저렇게 어린 아이가. 노인이 은서를 다시 바라봤어요. 저 아이 많이 아픈 것 같소. 어서 병원에 데려가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남쪽으로 가시오? 거기 가면 좋은 병원이 있다 하던데. 네, 가려고 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가시오. 저 아이 꼭 살리시오.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은 건 12월 27일이었어요. 거기서 다시 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방콕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건 2016년 1월 3일이었습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은서를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저희는 대사관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아래로 땅이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두만강이 있겠죠. 정민이가 쓰러진 그 강이. 정민 동무, 저희가 해냈소. 은서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소. 당신 덕분이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은서는 즉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상태가 위중했어요. 백혈병에 폐렴 합병증까지 겹쳐서 의료진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헌신적으로 치료했어요. 밤낮 없이 은서 곁을 지켰습니다. 기적적으로 골수 기증자도 찾았어요. 은서의 희귀, 혈액형과 맞는 기증자가 있었던 겁니다. 2월, 골수 이식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 반응이 올 수도 있었고 감염 위험도 있었으니까요. 저와 미영이, 수진이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은서 곁을 지켰어요. 3월, 4월. 은서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열도 내렸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2016년 4월 중순, 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은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제가 부르자 아이가 돌아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핏기 없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어요. 눈도 맑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해맑은 눈이 돌아온 거예요. 선생님. 은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영이와 수진이도 들어왔어요. 셋이 나란히 은서 곁에 섰습니다. 은서야, 기분이 어때?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많이 안 아파요? 은서가 웃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꽃이 뭐예요? 벚꽃이야. 예뻐요. 은서가 한참 동안 벚꽃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왜? 여기가 바다 있는 나라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은서야. 여기는 네가 원하는 만큼 바다를 볼 수 있는 나라야. 은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 바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다 나으면 같이 가자. 바다. 약속이에요? 약속. 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어요.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이 아이를 살렸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희 셋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우리가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20년간 당을 위한 의사였습니다. 수령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았고 체제를 의심한 적 없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배신자라고 배웠어요.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 7살짜리 아이를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은서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저 태어난 죄로, 특정한 피를 물려받은 죄로 감옥 같은 병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된 이유가 뭐지? 당을 위해서인가? 수령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두만강을 건너며 저는 깨달았어요. 의사는 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적도, 이념도, 혈통도 상관없이 눈앞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살리는 것. 그게 의사입니다. 리정민 동무는 그 강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를 대신해, 은서를 대신해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의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강에 버려졌을 수도 있고 수용소 어딘가에 묻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한 아이가 살았다는 것을. 은서는 지금 17살입니다.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답니다. 지난 여름에는 드디어 바다를 봤어요. 동해 바다.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선생님, 바다가 진짜 있었어요.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민 동무, 당신이 지켜준 아이가 이렇게 컸소.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소. 고맙소. 박미영 동무는 지금 서울의 한 소아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한수진 동무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봉사도 합니다. 저요? 저는 대학병원 외래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가끔 탈북민 환자들이 찾아오면 제가 직접 챙겨요.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의 탈북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떤 체제도, 어떤 이념도 한 아이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믿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